총균세 나무위키 1. 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저수란 저서. 왜 구대륙에서만 문명이 먼저 발달하고 신대륙을 비롯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정 이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는가? 쉽게 말하면 최초의 인류가 번성했다고 전해지는 곳이 동아프리카인데 왜 이들은 동서양의 다른 문명보다 한참 뒤떨어졌는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지리학적 접근으로 문명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잘 풀어낸 책으로 꼽힌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친구였던 6인인 얄리가 던진 질문인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6인이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원주민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저수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2. 내용 2.1 요약.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같은 인간이라도 문명의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난 이유는 각 지역이 가진 지리적, 환경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리적, 기후적인 차이 때문에 식량의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면서 생존이나 종족 번식 등 각 지역의 전반적인 문명 발달의 수준이 벌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므로 경제력이나 문명 발달 수준의 차이는 지리나 기후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인종별 선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다시 말해서 원시적인 부족사회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문명사회의 인간과 비교해 유전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나 발달된 문명사회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문명사회의 인간이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오는 부족사회의 삶에 적응하는 것을 가정하면서 무엇이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도구로 야생동물의 사냥조차 하지 못하는 등 충분히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대문명의 인간이라고 해서 원시생활을 하는 인간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저자의 친구 얄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럽인인 6인인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종적, 유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명의 수준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책의 항목별로 내용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일부에서는 폴리네시아 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 사회가 얼마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갈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폴리네시아 사회의 인간은 서로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다 상이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서 제국에서부터 단순한 부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저자는 외부와의 교류가 적고 비교적 고립된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 간 발달 수준 차이의 원인을 찾아내기 쉬운 사례라는 이유로 폴리네시아를 분석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폴리네시아 각 인간 사회 간 발달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지리적인 환경의 차이로 식량, 생산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이후 동일한 논리를 바탕으로 2부와 3부에서는 에스파냐의 피사로 원정대가 잉카 제국을 일방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식량 생산과 문명 발달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 설명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식량의 생산력이 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이를 위해 늘어나는 인구와 식량 생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 정치제도가 탄생하게 되고 인구와 생산 규모가 점차 커질수록 이를 관리하는 정치체계도 갈수록 발달하게 되면서 국가와 제국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4부는 1부에서 3부까지 진행된 논리를 바탕으로 인류사의 다양한 탐구 주제를 살펴보며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언제부터 중국인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남중국사에서 기원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어떻게 네그리토들을 몰아내면서 폴리네시아로 뻗어나갔는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투어족은 어떻게 확산된 것인가? 남북 아메리카는 왜 유라시아보다 문명적으로 낙후되었던 것인가? 등의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경적, 지리적, 기후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그렇다면 유라시아 사회 내부에서 유럽이 하필이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지리학적인 추측을 내놓는다. 서아시아는 위도의 특성상 환경이 훼손되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중국은 환경적으로는 재생산이 용이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통합이 되어 있었기에 혁신이 제약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반면 유럽은 복잡한 지형으로 쪼개져 있어서 전대륙에 걸쳐 혁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통합적인 정치체가 등장할 수가 없었으며 내적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전개한 후 저자는 에필로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역사학을 자연과학처럼 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실험실에서 반복 가능한 실험은 임의로 외부의 요인과 변수를 배제한 채 독립적인 변수와 종속 변수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연환경 그 자체를 관찰할 때에는 관찰자가 임의로 각종 변수들을 제외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컨대 천문학에서 임의로 은하계를 만들었다 없앨 수 없으며 기후학에서 빙하기를 실험하기 위해 천재지변을 조작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들 천문학과 기후학 등의 과학이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과학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학도 본질적으로는 관찰과 분석을 중점으로 하는 과학 분야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므로 마찬가지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기에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낙관을 보여주며 책을 끝맺는다. 2.2. 문명 발달의 필수 요소. 책에서 문명의 발달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된다. 제목인 총, 균, 쇠는 이 필수 요소들을 상징하는 대표격의 물품들이다. 2.2. 1. 식물.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식량 생산은 필요 조건이며 그에 따라 농업이 필요한데 농업에 적합한 식물종은 한정되어 있다. 구대륙은 동서 횡축으로 매우 넓었기 때문에 종의 확산이 자유로워 식물의 종류가 풍부했고 그 중에서도 식량으로 삼아 재배할 수 있는 식물종보리, 쌀, 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구대륙의 식물종은 신대륙에 비해 열량 효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신대륙은 상대적으로 옥수수를 발견한 시기가 늦었으며 그만큼 문명 발달도 늦어졌다. 게다가 땅덩어리까지 세로로 길어 모처럼 좋은 품종이 나와도 전파되기 힘들었다. 남북으로 펼쳐져 있으면 기후적인 차이가 동서로 펼쳐져 있을 때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6 아래의 교류 참조. 2.2. 2. 동물. 또한 식량 생산에 있어서 충분한 단백질원의 공급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식물종과 마찬가지로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종도 제한되어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가축화가 잘 되는 동물종은 특수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성질이 온순할 것, 성장이 빠르며 한 세대가 짧을 것, 수직적인 집단 생활을 할 것, 초식동물일 것 등이 그 조건이다. 구대륙은 이 점에서도 유리하여 말, 소, 개, 양, 낙타, 돼지, 닭 등의 다양한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어서 이동력과 단백질 공급원, 자원 등으로 활용했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 후술하는 신대륙과 마찬가지로 구대륙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간이 길들일 만한 단 한 종류의 가축도 없었다. 현재 아프리카 유목민들이 기르는 소와 양은 이슬람 상인들이 수백 년 전에야 전해준 것이다. 신대륙은 이 점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불리하여 가축이 된 대형 반추 동물은 잉카 문명에서 길들인 라마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퀴를 개발한 지역과는 열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바퀴 대형 동물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불가능했다. 열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는 남북으로 긴 땅덩어리가 이번에도 문제였다는 얘기. 아래의 교류 참조. 또한 집약적으로 길러지는 가축과의 빈번한 접촉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인수공통 전염병을 만들어 다른 종의 세균을 인간에게 옮겼고 이는 구대륙의 인간을 병들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면역도 가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대형 가축들이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신대륙의 인간은 구대륙의 인간만큼 많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지니지 못했다. 구대륙의 인간은 신대륙에 도착한 순간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세균병기가 되었다. 2.2. 3. 교류. 한기후는 기본적으로 기온과 강수량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온의 경우 고도의 차이가 아닌 이상에서야 거의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후의 차이는 동서보다 남북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생물 혹은 문화는 한 지역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맞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기후 내에서의 이동은 용이하나 기후 간 이동은 훨씬 더 어렵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넓은 대륙의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문명에서 개발한 종이 화약이 중동을 통해 유럽으로 퍼지는 식으로 상호 간의 발전을 자극하고 아이디어, 식물, 동물, 사람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신대륙은 남북으로 넓은 지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후대의 문명 간의 교류가 드물었다. 남미의 잉카 문명, 중미의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 북미 원주민들은 상호 교류가 거의 없어서 다른 문명의 발명품, 가축화된 동물, 작물화된 식물을 획득할 수 없어서 발전 속도가 늦게 되었다. 위의 식물 부분에서 언급된 옥수수 문제가 전형적이다. 또 라마와 바퀴가 합쳐지지 않은 것도 좋은 예시다. 안데스에는 라마는 있었지만 바퀴를 개발하지 못해 운송 효율이 매우 떨어졌다. 그러나 메소아메리카에는 바퀴는 비록 장난감용이라도 개발되어 있었지만 라마와 같은 대형 가축이 없어서 수송용으로 써먹을 수가 없었다. 중앙아메리카에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감자와 같은 식량 생산에 매우 도움되는 작물도 전해지지 않았다.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서 교류를 하기도 했고 아스텍인들부터가 북쪽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유라시아 내부의 교류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규모였다. 거기에 과테말라부터 콜롬비아까지 험준한 열대 지역이 가로막혀 있는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는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했다. 현재까지도 북중미와 남미 사이에는 제대로 된 도로 연결이 없다. 파나마 마이너스 콜롬비아 사이의 거대한 늪고산지대가 천연의 방벽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으로 남미 대륙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인구 및 물류 이동은 전적으로 항공해운에 의지한다. 다리엔 캡 참고. 아메리카인들이 탐험심이 부족해서 교류를 안 한 게 아니었다는 뜻. 중략.
사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총균세를 혐오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 피인용만 봐도 2023년 기준 38커레이 2013로 이름값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제임스 M. 블로트는 다이아몬드가 잘못된 지리 지식과 생물, 식생에 대한 오해의 바탕을 두고 은근슬쩍 한 유럽 중심주의를 다른 유럽 중심주의로 대체한다고 비판한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트의 저작 역사학의 함정,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한다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유로 환경결정론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간단하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는 유라시아의 상대적인 빠른 진보의 이유로 일단 대륙의 크기 자체가 크다는 것, 지역 간의 교류가 유리하다는 것, 농업이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지역 간의 교류가 유리했다는 주요한 이유로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어서 기후의 차이 때문에 농업 등의 전파에 불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대 작물도 온대에서 잘 자라고 온대 작물도 열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남북축이 동서축보다 교류와 전파에 불리하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야생 그대로는 기후 영향이 큰 것처럼 보여도 작물을 그 지역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작물화 과정을 거치면 큰 장애가 될 수 없다. 한보기로 밀은 척도에서 아주 조금만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잘만 길렀다. 반면 유라시아 동서축에도 사막과 산맥 등 장애물이 존재하여 교류에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남북-동서축 이론 관련 이견. 다이아몬드는 남북축에서 교류가 어렵다는 예로 남아프리카 희망봉 지역을 이야기한다. 희망봉 지역은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반투 어르스는 종족들이 희망봉 지역까지 내려갔음에도 그들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거나 원주민들이 농사를 베어 농업사회로 전환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열대 농업과 온대 농업이 서로 달라 반투어 사용 부족이 활용하던 농업 기술이 전파될 수 없었다고 다이아몬드는 말한다. 하지만 코이족 원주민들이 농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축을 계속한 것은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서였기 때문일 뿐이다. 반투족의 기술을 받아들여 농경을 시작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반투 관련 이견. 다이아몬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고대 중국에서 농업과 가축화가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재로선 불확실한 주장일 뿐이다. 농업이 독립적으로 발명된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중국 외에도 서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뉴기니,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미와 안데스 등 여러 곳이다. 이들 지역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만 중요했다고 하는 것은 편견이다. 또한 초승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고학 발굴이 엄청나게 많이 이뤄진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연구가 편향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아직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농업 시작 시점 관련 이견. 벼와 옥수수는 밀에 비해 단백질 함유량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작은 편이고 수분 함유량 문제일 뿐이다. 감자, 얌 등이 단백질이 적어 문명 발달이 늦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얻었고 다른 작물도 많이 먹고 가축도 잡아먹어 추가 단백질을 섭취했다. 단백질 문제 관련 이견. 다이아몬드는 그리스인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전제정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던 알파벳의 모음자 전부를 보태 경험적 탐구와 창의적 글쓰기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틀린 이야기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줄곧 사람은 모두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라 하지 않았던가? 경험적 탐구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다른 문명에서도 유럽에서만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암암리의 말로는 문화상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유럽 문화가 더 우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